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적장애아 교육 5주차 1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4장 지적장애인의 특성 중 학습 특성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모방과 일반화입니다. 모방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모방은 관찰하거나 모델을 관찰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하는 능력과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이제 우발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누군가를 보게 되는 거죠. 보고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배우게 되고 그것을 또 사용하죠. 부모님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고 또 그것을 나 혼자 해보고 또는 다른 곳에 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발학습은 나도 모르게 배워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배워지는 것. 내가 장난감을 들어서 공을 들어서 던져야겠다라고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던지는 걸 보고 배워서 던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발학습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공을 하나를 집어서 던졌어요. 근데 그 공이 조그만 딸랑이가 들어있는 공이었어요. 그 조그만 공을 들어서 던지다 보면 비슷하게 생긴 다른 공을 집어서 던질 수도 있고 또 더 큰 공을 또 이렇게 잡지는 못하지만 두 손으로 감싸서 던질 수도 있고 이렇게 비슷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전이나 일반화입니다. 전이는 다른 장소, 그러니까 집에서 공놀이를 했다면 다른 집에 있는 또 다른 공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일반화는 비슷한 상황, 내가 가지고 놀았던 공과는 많이 다르지만 하는 행동은 비슷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화라고 하는데요. 좀 더 집중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 학생은 일반화도 어렵고 학습의 전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화가 안 되다 보니까 또는 전이가 안 되다 보니까 하나를 배운 것들을 다른 데에 가서 사용하기가 너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 먹는 것들을 배웠는데 롯데리아 가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항상 발생을 하는데 지적장애 학생은 그 중에서도 과잉 일반화하고 또 아니면 전이가 안 되는 거죠. 과잉 일반화는 한 가지 배운 것을 다른 것에도 지나치게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롯데리아와 맥도날드는 같은 햄버거 집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완전하게 똑같지는 않죠. 우리는 롯데리아와 맥도날드의 다른 시스템을 두 개 다 배우진 않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눈치껏 아까 위에서 말했던 우발학습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그거를 이제 따라갈 수가 있는데 지적장애 학생의 특징은 과잉일반화예요. 그래서 롯데리아를 통해서 배운 것을 맥도날드에서 쓰려고도 하고 버거킹에서도 똑같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을 똑같이 하려다 보니까 롯데리아, 버거킹, 맥도날드, 맘스터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를 배우면 다른 데서도 똑같이 그냥 쓰려고 하는 과잉 일반화. 또 두 번째는 교과에서 배운 단어를 다른 교과에서 읽지 못하거나 교실에서 배운 것을 다른 곳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일반화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또 과잉 일반화도 문제지만 다른 곳에 사용하지를 못해요. 또 롯데리아에서 배운 것들을 또 어떤 경우는 맥도날드 가서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사용하면 되는데 조금 다르니까 아예 써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하나를 계속 쓰려고 하거나
아니면 조금 다르다고 아예 쓰지를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학업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또래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학업 성취와 기능적 기술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화를 볼 때 CGV를 갔다면 CGV에서 하는 티켓팅 시스템과 뭐 좌석을 찾는 시스템과 또 매점에서 뭐 팝콘을 사는 시스템은 메가박스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이와 일반화를 통해서 쉽게 가는데 지적장애 애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과잉 일반화와 또 전이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방과 일반화를 계속해서 촉진시켜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직접적이고 세부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는 집 앞에 있는 롯데리아, 집 옆에 있는 맥도날드, 집 뒤에 있는 버거킹, 또 다른 곳에 있는 맘스터치, 그러니까 네 군데를 전부 직접적으로 가봐야 된다는 거죠. 각각의 다른 점들이 있으니까 또 세부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한꺼번에 돈 내고 뭐 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각 행동들, 햄버거를 주문하고 또 햄버거를 받는 데까지 모든 과정들을 또 햄버거를 먹고 치우는 과정들을 굉장히 단계를 학생들의 능력에 맞춰서 세분화하게 쪼개서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문할 때는 몇 단계로 해서 뭐 고르기, 햄버거 고르기, 그다음에 음료수 고르기, 그다음에 그 아르바이트 학생한테 이렇게 말하기, 계산하기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게,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세분화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다양한 환경에서의 지도와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참여와 집중적인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맥도날드 배웠고 맘스터치 배웠다면 각자 또 다른 또 맥도날드에서 배웠고 롯데리아에서 배웠으면 바꿔서 해보고 또 다른 햄버거 집에 또 가보고 CGV를 가봤다면 메가박스 가보고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배운 것들을 내가 티켓팅하는 방법, 주문하는 방법들을 직접 적용해보고 또 그거를 옆에서 보는 게 아니라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사나 부모들은 중도 지적장애 학생들은 이런 모방하고 우발학습 기회 자체가 적다는 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적장애 학생들, 특히 중증의 지적장애 학생들은 이런 습득도도 낮고요. 또 과잉 일반화 문제도 많고요. 또 행동의 문제가 많다 보니까 경험의 부족. 중증 장애 학생들은 햄버거 가게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햄버거 가게를 가본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주문하고 물건을 받고 나중에 뒤처리를 하는 것들을 본 적도 없는 거죠. 또한 가도 한쪽에 앉아 있고 모든 걸 해주다 보니까 이런 모방이라든지 우발학습의 기회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또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 이제 매우 이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과 관련 학업 성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장애 아이들은 주요 교과에서 낮은 성취를 보이고 체육이나 직업과 같은 비형식적 교과에서도 다 같이 좀 낮은 지적장애를 보이는 거죠. 이런 원인은 대부분의 인지 및 신체 영역에서 전부 원인으로 될 수 있는데요. 평균 이하 지능, 낮은 동기, 또 낮은 주의 집중과 유지, 느린 지각 속도, 더딘 학습 속도, 비효율적인 전략의 사용, 학업 기술의 부재, 대부분의 인지 능력과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특히나 지적장애 학생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어떤 문제가 제시됐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전략, 상위 인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순차적 사고 기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여러 단계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안 되겠죠. 이런 순차적 사고 기술, 또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배경 지식이 부족하고 또 추론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자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습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지적장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수학 과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학 과목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되면 피아제 이론에서 형식적 조작기, 즉 추상적인 상황에서 수학을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또 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지적장애 학생들이 모든 학업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항상 기초적인 읽기, 쓰기, 수학 기술들은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적장애 학생들이 이런 교과 학업 성취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언어 발달이 지체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학업 성취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은 수업에 있어서 대부분 언어죠. 지금 현재도 저와 여러분들과는 언어로서 지금 통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언어 발달 지체가 학업 성취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끼치는데요. 특히 합성어 규칙의 이해 부족과 의문 인식 능력이 되게 좀 낮습니다. 합성어라는 것은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단어들을 만들고 또 문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합성 규칙이 어렵다 보니까 문제를 읽거나 읽기나 문제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또 의문 인식 능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또 듣고 그것들이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장 이해, 읽기 발달, 학습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적장애 학생들은 이런 인지적인 문제라든지 상위 인지의 문제라든지 언어 문제가 굉장히 아이들마다 이렇게 특성이 다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자에게 능력에 맞게 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장애 학생들의 학습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심리 및 사회행동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기는 우리의 행동을 일어나게 하고 지시하고 유지하게 하는 내적 상태. 학습 수행의 성공과 실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라는 것은 첫 번째 행동을 일어나게 하는 거죠. 뭘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 뭘 하고 싶다 하니까 뭘 해야 된다. 또 그리고 하다 보면 좀 지겨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 지시하는 내적인 상태예요. 학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특히 학습에서는 많은 성공과 실패에 거의 갈림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적장애 학생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동기가 높지를 못해요. 이후에 동기가 낮은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겠지만 동기가 높지 못하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도 별다른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과제나 어려운 과제를 할 때도 별로 동기도 없고 즐겁지도 않기 때문에 적극적이지도 않고 학습 문제에 흥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은 바로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지적장애 학생들이 이러한 심리적인 그러니까 동기가 낮고 즐거움이 없는 것들을 겪게 되는데요. 학습된 무기력은 실패에 대한 높은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패에 대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해도 안 될 거다. 뻔하게 실패할 텐데, 틀릴 텐데 라는 실패에 대한 높은 예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동기유발이 지적장애 학생들도 처음부터 동기유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일반 아동과 거의 비슷한 동기유발이 이루어졌는데
지적장애로 인해서 자꾸만 자신은 노력했다고 뭘 했는데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성공을 자꾸 못하고 실패를 하다 보니까 실패에 대한 인지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난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인지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정서적인 위축이 되는 거죠. 아마 틀려버릴 거야. 틀리면 어떡하지? 또 혼날 텐데, 엄마가 싫어할 텐데, 선생님이 야단칠 텐데, 이런 정서적인 요소.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인지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이 함께 이제 더해지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실패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져버리는 거죠. 틀릴 거다, 안 될 거다, 해보나 마나다, 그러니까 안 할 거다 라는 이런 학습된 무기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장애 학생들은 잦은 실패로 스스로 행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죠. 내가 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나을 거다, 엄마가 시킨 대로 하는 게 나을 거다 하고 느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 대해 매우 낮은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나는 해봐야 의미 없고 나는 틀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해보지도 않고 아예 과제를 빨리 포기해 버립니다. 하려고 노력하지 않죠. 어차피 틀릴 거니까. 자꾸만 이렇게 포기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결과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항상 자기가 생각했던 답이 나오는 거죠. 생각했던 답이 나와요. 아, 맞잖아. 난 틀릴 거라고 했는데 당연히 틀렸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선생님이 내가 틀려서 야단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야단을 치는 거죠. 틀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실패가 현실로 나타나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악순환,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이 점차 증가하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면서 무기력과 함께 지적장애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외부 지향성입니다. 외부 지향성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그러니까 나로 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든지 바깥 환경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게 바로 외부 지향성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자신의 내적인 인지 능력을 사용하기 이전에 외부에서 단서를 찾으려고 하는 것. 내가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시켰을 때 이렇게 하겠다. 나는 어차피 틀릴 거니까. 이런 성향인데요. 물론 지적장애의 전형적인 특성은 아니지만 많은 지적장애 아이들이 보이는 특성, 즉 수동적인 특성인 거죠. 능동성이 아닌 수동성. 지적장애 학생들은 이제 학습된 무기력으로 잦은 실패를 경험을 하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풀거나 해결을 해도 내가 했다기보다는 엄마가 도와줬으니까, 선생님이 도와줬으니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 문제라든지 어떤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신감이 없죠. 부정적 자아가 있죠. 내가 하기보다는 부모님을 먼저 불러와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습관적으로 도와주세요, 못하겠어요, 이런 문제를 말을 달고 살죠.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교사나 부모 도움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세요, 못하겠어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자기 결정 기술이 발달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런 자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부모님을 쳐다보고 선생님을 쳐다보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동일 집단 내에서 외부 지향성 차이를 고려하고 학생들이 맞는 지원을 해야 되고, 자기 결정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지향성을 낮춰줘야죠. 사소한 거라도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가 결정해서, 그리고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거나 아이에게 또는 질책을 하는 걸 가급적 줄이고 아이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그런 지도 방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통제소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외부 지향성과도 약간 비슷한 겁니다. 성과의 원인 관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 거죠. 자신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행동 결과를 어떻게 지각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결과가 긍정적이었어요. 그건 누가 잘해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냐? 내가 잘한 거냐? 옆에 사람들이 잘한 거냐? 아니면 내가 잘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또 부정적 결과가 나왔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냐? 아니면 나는 잘했는데 외부 환경이 잘못돼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어느 쪽에 두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통제소입니다. 그래서 통제소는 내적 통제소와 외적 통제소가 있는데요. 내적 통제소는 내 탓이에요. 내 탓. 잘해도 내가 잘한 것. 못해도 내가 못한 것.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건의 결과를 자신의 행동 결과로 인식하는 것이 내적 통제소죠. 반면에 외적 통제소는 내가 아니라 남의 탓이죠. 결과가 잘 나온 것도 내가 잘하기보다는 엄마가 도와줘서, 운이 좋아서, 이런 거. 또 잘못됐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엄마가 잘못해서, 또는 재료가 나빠서. 그래서 모든 결과를 운명, 요행, 다른 사람의 힘과 같은 외적 요인으로 인식하죠. 당연히 내적 통제소가 보다는 외적 통제소가 높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겠죠. 외적 통제소를 지니게 되면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립심과 자기조정적 행동을 발달시키지 못하죠. 왜? 의존적이잖아요. 내가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는 요리는 맛이 없어. 그러니까 재료가 좋아야 돼. 내가 요리를 잘했어. 재료가 좋았어. 내가 요리를 했는데 안 좋았어. 재료가 나빴어. 내가 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외적 통제소가 높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어릴수록 외적 통제 요소가 좀 크고요. 나이가 들수록 점차 내적 형태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모든 걸 엄마 탓으로 돌리죠. 엄마가 그랬잖아. 엄마가 하지 말랬잖아. 엄마가 줬잖아. 엄마가 먹잖아. 뭐 이렇게 하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자기의 내적 성장이, 자기 주도성이 켜지면서 내가 그걸 원했고 뭐 내 책임이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적장애 학생은 또래에 비해서 외적 지향이 강합니다.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자기 결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할 때 동기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기대게 되는, 다른 사람한테 기대했으면 결국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뭐가 잘못됐을 때는, 잘 됐을 때도 그 사람이 잘 돼준 거고요. 그래서 외부 지향적이고, 이것들이 커가면서 일반 아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내적 통제소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적장애 아이들은 커가면서도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응 능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원인은 뭐 이미 아시겠지만 인지적 어려움, 그 다음에 기술의 전이와 일반화의 어려움, 그리고 또 새로운 환경에 빨리 익숙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적 통제소를 많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사회성 발달을 보겠습니다. 사회성 발달은 사회성 기술은 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기대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정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행동이 있는데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적장애 학생 중에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적 환경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 학생과 지적장애 학생으로 분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뭐 식당으로 들어봅시다. 급식실에서 사용될 사회적 기술은 뭐예요? 당연히 줄을 서야 되고, 또 자기 순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밥을 먹을 때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고, 물론 그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기대를 하죠. 그런데
지적장애 학생이 기다릴 수도 없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릇을 엎고 또 새치기를 하고 이런다면 그 학생은 그 일반 학생과 똑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겠죠. 제한적 환경으로 가게 되는 거죠. 혼자 교실에서 먹는다거나 따로 밥을 먹게 되겠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게 바로 사회적 기술이에요. 사회적 기술은 굉장히 뭐 아침에 눈 떠서 학교로 오는 문 밖을 나오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필요한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은 지적장애 학생의 특성을 보면은요. 사회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중요한 장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사회적 단서가 뭐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대화나 어떤 놀이나 그런 것에서는 다 단서가 있어요. 급식실에서는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될 단서들이 있죠. 줄을 서라고 하는 줄, 뭐 기다리려고 하는 웨이팅, 또 음식을 먹는 방법, 뭐 친구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단서가 다 적어져 있어요. 그 단서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주의할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성공적인 대화 기술이 부족하고 사회적 참여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낮아짐. 그렇죠.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영화 기생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기생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단서들을 찾지 못하죠. 그러면 기생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수행해도 되거나 수행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수행해도 되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그나마 수행해도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소극적인 정도로만 비추겠지만 수행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건 부적응이 되는 거죠. 가장 간단한 것들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길을 횡단보도, 길을 건너가도 되는 것과 길을 건너서는 안 되는 것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또 마트에서 시식코너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시식코너를 먹지 않아도 돼요. 수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수행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또 먹을 때 예절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지 그런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마트에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겠죠. 분리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사회적 거부의 순환 패턴은 성인기까지 이어져 참여형 문제로 발전을 한다. 그렇죠. 일부분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교실에서 아이들과 어떤 상황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지죠. 점점 커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성인기까지 이어지면 일상생활 참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강압적인 상황에서도 위험하거나 또는 부적합한 것에도 동의를 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묵묵히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보다 어떤 힘의 권력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키는 경우에는 그걸 거부하지 못해요. 사회적 기술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거부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는 것들은 거부를 해야 되는데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들을 계속 수행을 하죠. 우리가 몇 년 전쯤에 그 지적장애인들이 노예처럼 생활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어떤 뭐 시골 같은 데서 거의 갇혀 있으면서 임금도 못 받고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살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분도 사회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부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그걸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걸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지내게 되는 것들이죠. 또 과잉 친절을 한다거나 뭐 신뢰를 없는 행동.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선생님한테 과잉적으로 날마다 뭐 과자를 갖다 준다든지 또 옆에 와서 친절하게 이렇게 막 너무 스킨십을 한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 그다음에 신뢰 없는 동의. 이런 것들도 다 사회성 결함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서행동과 정서발달과 행동문제, 그 다음에 언어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